그런데 이 사이코패스 검사는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랬더니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그러니까 특정 어떤 범죄에 한해서 그 내에서 진행되는 검사입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 그 패널에 앉아있던 그 여자가 그 인터넷에서는 검사 어때요? 진짜 제가 한대 가서 입에 반창고를 붙여주고 싶었어요, 진짜. 자, 제가 이제부터는 요즘 제가 최근에 들은 아주 단편적인 생활 속 살면 뉴스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기와 원인의 차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뉴스는 이런 거예요. 어떤 헬스클럽에서 이제 예를 들면 원인과 동기의 차이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에서 얼핏 들으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한 여성분이, 이건 이제 다른 뉴스예요. 초상권에 관한 뉴스인데, 어떤 한 여성분이 이제 갑자기 살이 모르겠어요. 1년인지 6개월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단시일 내에 20-30kg가 쪘나 봐요. 그래서 이제 헬스클럽에 이제 등록을 하고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해서 이제 원래 몸 상태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뭐 그게 유출이 된 게 이제 저거 뉴스긴 했지만, 그러면은 자, 이 사람이 살이 찐 건 결과예요. 그럼 우리가 이유와 원인이라는 부분은 뭐냐? 이유와 원인이라는 부분은 이 사람이 그러면 왜 살이 쪘을까? 요게 이유와 원인이에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살이 쪘을까를 쭉 추적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무슨 살이 좀 이렇게 비만 클리닉 같은 데서 무슨 다이어리 같은 것도 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 하루에 뭐 먹었니? 그러니까 막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고, 점심에 뭐 먹고, 저녁 때는 뭐 먹고, 치킨에 맥주를 매일 먹었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그랬더니 마카롱, 앉은 자리에서 기본 5개는 먹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 운동은 하니? 아니, 운동은 숨쉬기 운동도 싫어해요. 그러면, 걸어는 다니니? 아니요, 전 걷는 거 싫어해서, 무조건 제일 가까운 곳까지도, 예를 들면은, 한 정거도 안 되는 거리지만, 버스를 탄다던가, 조금 더 걷지 않는다. 이런 거, 이런 생활 습관, 이 사람의 식습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식습관 안에서 먹는 내용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절제력, 음주의 여부,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우리는 뭐예요? 원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살이 갑자기 한 달 사이에 20kg가 쪘어? 왜 쪘어? 살이? 아니, 20kg가 찔 수는 있잖아요. 20kg가 찌는 이유 중에는 임신을 해도 20kg가 찔 수가 있고, 그죠? 아니면 내가 어떤 특정 배역을 맡았는데 내가 그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너 20kg 찌래. 그래서 20kg 찔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드러난 거는, 자, 20kg가 왜 쪘을까? 라는 것들의 어떤 질문의 각도가 좀 달라지니까,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생겼고, 그래서 폭식증이 생겼고, 그래서 살이 쪘다로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전자도 원인이고, 그렇죠? 원인과 이유가 전자도 되고, 원인과 이유가 뭐예요? 후자도 되는 거죠. 근데 앞에를 동기라고 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뭘 먹었고, 주로 식습관은 어땠고, 그 다음에 생활 태도는 어땠고, 운동은 어땠고, 이것도 살이 20kg가 찐 분명한 원인과 이유는 되지만, 이 원인과 이유를 놓고 동기라고 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동기와 원인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친구랑 헤어졌고,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취업은 잘 안 됐고, 그래서 폭식증이 와서 20kg가 쪘어요. 그럼 이건 그냥 동기의 끝일까요? 자,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이 뿌리를 찾아내는 게, 그래서 정말의 근원을 본질적으로 찾아서 거기서부터 다시 무언가를 정립하는 게 사실은 코칭의 근원입니다. 코칭의 본질이에요. 왜? 모든 사람들이 남자친구랑 헤어졌고,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뭐 자기가 원하는 정말 근사한 자기가 꿈꾸는 직업을 가졌으면 20kg가 안 쪘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남자친구랑 헤어졌고, 그 다음에 취업을 내가 원하는 만큼 취업이 잘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다 20kg가 찌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똑같이 이것을 동기라고 보기는 하지만 이거는 원인이자 동기인 거예요. 이거를 동기로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든 이 결과를 내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는 존재해도 이 결과로 안 갈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 원인이나 이유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보면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쪄 보이지만 운동을 따로 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운동을 따로 하지는 않는데 그냥 생활 자체가 계속 에너지를 소비하는 직업을 갖고 계세요. 그 다음에 기질적인 성향이 뭔가 큰 일을 앞에 두거나 뭔가 신경이 이렇게 예민해 있는 상태에서는 먹지 않는 쪽이 먹는 쪽보다 자신을 더 편하게 하는 기질적 특성을 갖고 있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보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라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체질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보통 10% 다 이외. 항상 어디에도 있는 예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아무리 어쩐다 해도 이런 식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5kg 찌고 10kg 찌고 20kg 찌고 30kg 찌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살은 찐다가 거의 대부분의 도식이란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유의미한 도식이에요. 근데 남자친구랑 헤어졌고 취업이 되지 않았다는 그 동기가, 그쵸? 20, 30kg가 뭐 가까운 지인을 만나는 시기라고 표현이 됐으니까 뭐 1년이라고 치면 1년 안에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20, 30kg가 갑자기 찌는 걸 바로 우리가 일반화된, 그쵸,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동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주로 먹는 걸로 풀었을까? 하는 또 다른 질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러면 왜 늘 먹는 걸로 풀었던 애가 이제 와서 20kg 갑자기 쪘을까? 그러면 또 그 안에는 또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일단 나이가 젊었거나 그럼 기초대 사량이 풍부했었겠죠? 아니면 오래 사귄 연인이 있어서 뭐 연인하고의 관계에서 뭔가 긴장을 하는 상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 이전까지는 뭐 자기가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자기가 진도지휘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긴장감, 뭐 강박관념, 뭐 이런 위기의식 이런 게 좀 덜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때도 사소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긴 먹었겠지만 그런 다른 또 요인에 기인해서 그런 것들이 크게 눈에 띄게 발생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제거가 됐고, 그죠? 그 다음에 학생 신분을 벗어났고, 그러면 이제 옛날에 본인이 그때도 스트레스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스트레스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 커졌고 무거워졌고 그 다음에 기댈 만한 대안이 사라졌기 때문에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게 동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제가 또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뭐 이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하나가 그 40대 아들이 60대 엄마를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거짓으로 신고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가서 아니 왜 엄마를 폭행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얘기한 게 계란 후라이를 안 해줘서 이거였어요. 계란 후라이를 안 해줘서. 자, 엄마를 폭행한 이유가 원인이 계란 후라이를 안 해줘서 원인이 될 수는 있죠. 실제로 진짜 계란 후라이를 안 해줘서 화딱지가 나서 폭행을 했는데 마침 뭐 엄마가 맞아서 이렇게 쓰러졌는데 마침 뭐 모서리에 머리를 다쳐서 뇌진탕으로 사망이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원래 호로 자식이었는데 호로 새끼였는데 근데 죽이려고 때린 건 아닌데 너무 화딱지가 나서 그냥 확 밀었는데 뭐 예를 들면 엄마가 이렇게 서 있다 넘어지는데 마침 뾰족한 모서리에 머리를 다치셔갖고 그쵸? 뭐 돌아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원인은 뭐예요? 진짜 계란 후라이를 안 해줘서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쓸 때 40대 아들이 존속살인을 한 거죠. 60대 엄마를 그 폭행으로 사망케 이르게 했다. 자, 그 원인은 자기가 술을 먹고 있었는데 안주가 떨어져서 엄마한테 계란 후라이를 해달라고 했는데 딴 때는 엄마가 계란 후라이를 해줬었나 봐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안 해줬대요. 근데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잔소리를 했거나 비난의 말을 했거나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여태까지 쭉 계란 후라이를 해줬던 엄마가 그날은 또 엄마 입장에서도 뭔가 원인이 있었겠죠. 안 해준. 참다 폭발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죠. 근데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그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럼 조서에 계란 후라이를 해주지 않아서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계란 후라이를 해주지 않아서 화가 난 이 사람의 근원적 동기,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그러면 이제껏 어떤 과정을 거쳐왔길래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아니 계란 후라이 해달라고 했는데 계란 후라이 안 해준다고 폭행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선은 아닌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그럼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동기는 뭐였을까? 이걸 찾아내야 하는 게 그쵸?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보고 그 도출을 해야 되는 근원적인 동기와 원인은 여기에 있는 거죠. 거기에 근데 뉴스에서는 그냥 술을 먹었는데 술김에 술 먹으면 눈이 헷가닥 돌아가서 맨날 이제 계란 후라이를 해달라 하면 엄마 해줬는데 그날 안 해줘서 화가 나서 폭행을 했는데 엄마가 마침 뭐 어쩌고저쩌고 중심을 잃어. 제가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제 거기까지만 나왔겠지. 설마. 네, 설마. 왜냐면 진짜 이 사람과 이 엄마와의 관계 사이에서 계란 후라이라는 매개체가 뭔가 문제가 돼서 큰 사건으로 발생된 건 맞지만 이게 계란 후라이라는 것을 원인으로 동기로 놓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이걸 동기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 하에서 이 두 모자가 여태까지 살아왔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그러면 어떤 과정들이 진행돼 왔는지 그것들을 알아내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이나 그렇죠? 어떤 룰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원론적인 그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퍼져서 뉴스에서 술을 먹고 계란 후라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게 요즘에 굉장히 큰 화두더라고요. 뭐냐면 정유정이라고. 이게 왜 화두냐면 보통 이제 그 여성들이 살해를 저지르는 보통 목적에는 주로 그 금전, 예, 그러니까 돈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많대요. 보험 사기 이런 거 있잖아요. 보험 사기. 남편을 죽여서 남편이 가진 재산을 갈취하려는 목적. 그게 이제 범행 동기겠죠. 예. 그러니까 동기가 그런 식으로 명확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성이 어떤 뭐라 하죠?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가 아닌,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여성이 하긴 하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하잖아요. 근데 이 정유정 사건이 지금 굉장히 그쪽에서는 이례적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이례적이긴 한 게 보통 여성들이 보통 단독 공범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어떤 그런 과정은 수면제로 먹여서 그 사람을 어떤 진짜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에 살인을 하던 뭘 하더니 여태까지의 그 기본적인 범행의 과정이었었나 봐요. 근데 얘는 그냥 물론 이제 뭐 대상이 여성이기는 하지만 그 여성이 어떤 뭐 수면제나 이런 것들을 섭취시켜서 무기력한 상태를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 칼로 뭐 150차례인가? 네, 찔러서 살해를 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정말 사례가 없는 범죄래요. 그리고 이 정유정이라는 이 범죄자의 나이가 어려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저도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 뭐 몇 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언론 보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이례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의 원인을 귀인시켜야 종료가 되고 자기네들의 어떤 뭐라 그러죠? 역할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강박관념에서 그런 것들을 세워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여태까지는 사이코패스 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요즘에 늘 보는 프로가 있어요. 스모킹 번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이한테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무조건 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거기서 그런 멘트가 나왔어요. 뭐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는데 뭐 평균치보다 높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 뭐 패널 여자가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 검사는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랬더니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그러니까 특정 어떤 범죄에 한해서 그 내에서 진행되는 검사입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 그 패널에 앉아있던 그 여자가 엄청 얼척없게도 그 인터넷에서는 검사 못돼요? 진짜 제가 한 대 가서 입에 반창고를 붙여주고 싶었어요, 진짜. 아니 뭐 단순히 그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이게 아니라 무슨 검사 도구가 무슨 요즘에 개나 소나 말이나 다 하는 그냥 MBTI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다음에 할 겁니다만 뭐 그걸로 아나 봐요. 너무 이제 어이가 없으니까 그건 수사기관에서만 한다 이렇게 또 다시 정리를 해주셔서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분 이제 안 나와요. 그렇게 말하셨던 거. 근데 그 정도로 그거는 특정 그 수사기관에서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검사 도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노출이 돼버리면 이게 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냐면 그거에 목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언젠가는 그쵸? 감형이 될 수도 있고 뭐 모범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무기징역은 평생 격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무기징역이라고 해도 23세면 그쵸? 평균 수명 80세라고 하면은 67년의 감옥에 둘 확률이 없죠.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을 내보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름하는 나름의 기준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밖에 사회에 내보내면 다시 재범할 수 있는 확률이 위험 요소가 높다 보니 이 검사를 그래서 특정 범죄의 특정인에게 수사기간 내에서 하는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알았어요. 이 정유정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 검사의 내용이요. 그 제가 악마자들을 굉장히 열심히 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이제 프로파일링이라는 범죄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됐지만 시작은 뭐 그쵸?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겠죠. 그러면 이 검사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을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일반인한테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말 끔찍한 범죄를 중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심층 면접을 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의 평균적 요인 분석을 하고 그 요인 분석을 검사 도구와 한 게 사이코패스 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중범죄자가 전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공통 그 패널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긴 한데 하여튼 가 돼버린 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 양적 연구를 할 때 한 200케이스 정도만 돼도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 그래서 뭐 어릴 때 뭐 학대를 당했다 아니면 뭐 그게 뭐가 있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동물학대나 그 다음에 그 청소년기 시절에 뭐 비행을 저질러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거기에 주로 이제 살인이나 이런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어떤 대상물에 대해서 이제 1차적인 통제 불능 상태를 만들고 하는데 이제 보통 남자 범죄자들은 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여성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다 보니 거의 대부분은 남성이었던 거죠. 그리고 남성이고 얘네들이 아주 질이 나쁜 중범죄자들이다 보니까 살인을 하더라도 성폭력이 뭐 강간 이런 것들이 누적된 전과범이 살인을 저지른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뭐 범죄 이력이 있다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아니 이러니 정유정이라는 이 아이를 놓고 봤을 때 보니까 할아버지랑 어렸을 때부터 살았고 그 다음에 이 학교 내에서는 비행을 저지르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긴 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행을 저지르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왔고 근데 아이들이 야 어쩌고저쩌고 물어보면 어떤 질문을 해도 아니 응 이런 폐쇄형 대답밖에는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개방형 대답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러면 왜 그럴까를 이제 저하고 저희 아이가 같은 프로를 보고 정말 한 2시간 정도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방향성은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보통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어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이제 동기의 어떤 그 요인을 찾을 때 보통 보면 어렸을 때 불우한 뭐 가정 환경보다는
그 환경 내에서 물리적 환경이라는 부분보다는 거의 대부분 정서적 환경이에요. 정서적 환경? 아니면 물리적 환경이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정서적 차별? 편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뭐 조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정상부모인 가정의 아이들보다 뭐 정서적으로는 지지나 이런 것들을 받을 기회가 좀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부모의 가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적 능력이 한참 젊은 사람들이 일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좀 열악하다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축적돼 있었겠죠. 근데 이 정유정이라는 이 범죄자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랑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유정이 학창시절에는 비행을 저질러 본 적은 없나 봐요. 그러니까 기록에 남을 만한 그게 없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5년 동안 이제 고립된 청년의 시기를 보냈다. 아니, 그럼 고립된 청년은 그러면 다 범죄자가 되냐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어떤 거에 자꾸 귀인을 해야 되고 동기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참 그랬죠. 그런 거 굉장히 많았죠. 조현병 환자가 막 그 아파트 복도에다 불 지르고. 자, 그게요. 그러면 케이스를 쫙 놓고 봤을 때 일반인이 방화를 저지르는 확률하고, 그쵸? 조현병 걸린 사람이 방화를 저지르는 확률을 통계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차이가 없거나 더 낮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 조현병 이코로 방화범 살인자가 되는 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시선이 또다시 악순환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더 자극시키고, 이 정말 그 뭐라 그러죠? 그 축적된 분노의 에너지를 계속 사회에서 제공하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것처럼, 이제 이번에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동기를, 원인을 얘가 5년 동안 고립된 환경에서 커서 그랬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가설이잖아요. 반박 가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심리 전문가지만 고립된 아이들이 고립이 되는 원인은요, 사실은 어느 정도의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고립된 아이들이 범죄를 내재적으로 저지를 확률보다는요, 고립된 아이들이 자해를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부분을 짚은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물론 어떤 사람이든지 가해하는 중범죄자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이 애가 5년 동안 고립된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로 귀인을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는데 뭐보다 1점이 높대요. 근데 거기서는 그조차도 사실은 이 정식 루트로 나간 언론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정보가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왜냐면이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을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 검사의 내용이 아무래도 남성 범죄자들을 심층 면접해서 얻은 데이터다 보니까 여성 범죄자한테 적용시켰을 때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이 특별하고도 뭐라 그러죠? 여태까지 우리가 일반화 시켰던 어떤 귀인된 요소가 없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는 그것들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는데 좀 높다. 거기에 대한 가설에 대한 반박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게 조금 노출이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얘가 고립된 청년 시절을 보내서 그렇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사회와 단절된 이제 고립, 제가 지난번에도 운동형 외톨이 얘기했죠? 그 시기를 5년 동안 보내서 그렇다? 그러면 그 시기를 5년 동안 보냈으면 강력범죄를 그렇게 저지를 수 있는 거냐? 아니잖아요. 그런 시기를 안 보낸 사람도 강력범죄는 저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가설이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운동형 외톨이를 하는 사람들이 그 귀인하는 동기를 이제 그죠? 꺼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이 그러면 동기가 뭐야? 또 이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주로 봤던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스릴러물. 스릴러물이 거의 대부분 살인사건이 많아요. 네, 거의 대부분 스릴러물이 살인사건이죠. 뭐 단순 폭행을 스릴러물이라고까지는 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 제가 그 전자도서죠? 읽어주는 도서. 그거를 근 200권 가까이 읽었는데, 제가 읽은 게 한 170권 가까이는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을 죽였고, 범인을 찾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그 스릴러물을 제가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범인을 찾는 게 목적이에요. 누가 범인일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왜 이 사람이 그 범행을 저질렀을까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굉장히 취약한 내면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유럽이나 이런 쪽의 소설들이 거의 대부분 주로 따지자면, 그렇죠. 심리 추리 심리. 이쪽에 기인하는 게 많아요. 미스터리, 심리 추리, 이쪽에 기인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부했어요. 제가 주로 보는, 드라마? 거의 대부분 영순위로 꽂아서 보는 게 그런 작품들이에요. 제가 요즘 최근에 보는 것도, 예를 들면, 스릴러물은 아니지만, 스릴러물도 있었죠. 마당이 있는 집? 그것도 그렇죠. 살인,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요즘에, 좀 보고는 있지만, 악귀. 네, 악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왜일까? 를 찾는 거예요. 범인을 찾는 쪽보다는 왜였을까를 찾는 쪽에 더 가까워서 제가 이제 악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행복 배틀이라고, 그게 내용상으로는 약간 지금 요즘에 어떤 사회의 그 병리 현상을 다루고는 있지만, 그것도 살인사건이고, 제가 하도 언급을 많이 해서 아닌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이건 거의 대부분 살인사건의 원인을 프로파일링 하는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주 요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에 깔리는 게 주로, 그쵸, 살인, 강간, 이런 게 들어가죠. 연쇄,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 이전에 제가 아주 너무 재밌게 봤던 게 이제 마우스라고, 그것도 스릴러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를 찾아줘. 그것도 제목이 나를 찾아줘였어요. 그 서인국 씨하고 장나라 씨가 나왔던 나를 찾아줘. 그것도 스릴러물이었고, 그 다음에 제목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문근영 씨가 나왔던 것도 스릴러물이었고, 제가 볼 수 있는 드라마가 만약에 100편이라면 제가 굳이 찾아보는 드라마의 70% 이상, 80% 이상이 다 그러면 살인과 이런 것들이 연관되는 스릴러물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죠? 제가 왜 저거 안에 3탄 할 줄 알았는데 했던 추리의 여왕, 이런 것도, 네. 결국은 다 살인사건 이런 것들이죠. 저런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범인은 누구일까? 저 범인은 왜 저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 동기는 무엇일까? 원인은 무엇일까? 이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물들을 제가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살인자가 되는 건가요? 걔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랬대요. 자기가 그렇죠,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책이나 이런 정보, 정보도 아니고, 몰라, 하여튼 책,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얘가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자기도 한번 사람을 죽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처럼 항상 책 못 읽다가 책을 한 200권 정도 읽었는데, 그 200권 정도 읽은 그 책의 거의 대부분은 다 살인, 아니면은 예를 들면 사기, 하여튼 다 좀 약간 정신병적인, 병리적인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나 정신질환자여야 되고, 나도 그러면 살인을 하고 싶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정뮤정이
기존의 여자 살인자와 다른 형태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기존의 판례나 사례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례적인 범죄다 보니까 이것들의 동기를 막 귀인해서 찾아내려고 이것도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를 했다 이것을 했다라는 결과물에서 자꾸 그것들의 가설을 세워서 거기에 끼워 맞추는 동기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희 아이랑 2시간 동안 토론을 했어요. 자, 왜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이코패스 검사라는 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진 성향 검사를 했는데 가 아니에요. 사이코패스적 성향 검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사이코패스적 성향은 존재해요. 근데 그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사이코패스적 성향 검사라는 게 존재하진 않아요. 이 사이코패스 검사 도구는 있어요. 근데 그 검사 도구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이코패스라고 예를 들면 중범죄를 저지르는 이상행동주의자들을 심층 면접을 해서 그것에 대한 추적된 데이터를 갖고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그 군집이 주로 남성이다 보니까 남성 위주의 범죄자들이 저지른 행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지. 그게 사이코패스라는 검사 도구가 이코르 사이코패스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라는 것들에 대한 검사 도구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사이코패스에 대한 정의부터가 나와야 되고요. 사이코패스적 기질에 대한 일반인들이 다들 받을 수 있는 검증된 검사 도구가 있고 그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진 기질적 특성 A라는 검사 도구와 사이코패스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같이 교차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 아이와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이 교차 분석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판례를 위주로 사례를 위주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그것도 나름 의미는 있지만 그러다가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없던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관이 변했잖아요. 사회적 환경이 달라졌잖아요. 그럼 그런 것이 달라졌을 때마다 적용을 시키면 2000년대에는 어느 정도 유의미했던 모든 것들이 2020년대에 와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안 맞으면 그 동기를 찾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은 그 동기가 편조부모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 거다. 그러면 편조부모 가정에서 자란 애들은 전부 다 그러면 그런 범죄를 저질러요? 이런 가설이 하나. 자, 두 번째가 아니다. 보통 그런 애들은 학창 시절에도 약간 비행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얘는 그런 요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 가설이 성립되기가 어려워. 자, 그 다음에 나타난 게 그 다음 뭐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그런 스릴러물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몰입이 돼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싶어졌어. 그럼 그 스릴러물 맨날 보고 앉았거나 그 스릴러물 작가들은 그러면 다 살인자인가요? 그 작가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작품들을 읽었겠어요. 읽고 보고 듣고 심취가 돼야 그런 작품을 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작품을 쓸 때마다 살인의 충동을 느끼나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톨이 청소년, 그러니까 운동형 고립형 청소년이라서 그랬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인 거지. 범죄 프로파일러들이 심리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럼 심리학자들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운동형 외톨이들이 운동형 외톨이 중에도 살인을 저지를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일반인하고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 틀에서 보면 그거는
운동형 외톨이도 저지를 수 있는 거고, 운동형 외톨이가 아닌 사람도 저지를 수 있는 거고, 정상가정인 사람이 저지를 수도 있는 거고, 호부모 가정에서도 저지를 수 있는 거고, 가난한 사람이 저지를 수도 있는 거고, 돈이 많은 사람이 저지를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식의 그 귀인의 동기를 찾아가기 위한 어떤 과정에 어떤 난관이 있고, 그 과정의 난관을 뛰어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여튼 엮어서 빨리 동기화를 시켜야 그 사람들의 어떤 실적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또 조직 내에서의 어떤 입장이라는 게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진짜 쉽게 어떤 동기나 원인을 귀인하는 것에 함부로 한다라는 어떤 제가 판단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 역으로 얘기하면 이걸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비틀어진 게 나오면 또 이례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갈수록 이례적인 게 많아질 거예요. 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아니, 세상이 바뀌어서 인간이 AI라는 걔랑 무슨 자연어로 대화를 하고, 그죠? 인간이 예전에는 사실은 조작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완벽한 조작이 가능할 정도로, 제가 요즘에 보는 그 드라마의 중간 광고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김혜균이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이제 30분 정도 이렇게 AI한테 학습을 시키면 무슨 특정 배우나 가수가 아닌 일반인도 가짜 김혜균이 목소리를 진짜처럼 연출해낼 수 있다라는 걸 광고예요. 그럼 그런 광고가 나갔을 때 그러면 그 광고를 일반 사람들이 긍정적인 요인에만 쓰겠어요? 범죄에도 쓰겠지? 범죄에 쓰는 게 더 빠르죠.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는 모든 것들이 더 위험 요소가 가중할 수 있는 것들로 동시에 같이 진화가 되는 거예요. 편의성만큼이나 그것들도 같이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동기는 아직도 기존의 판례, 제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도. 법의 잣대도 지금 2023년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1990년대, 1970년대 법을 그대로 소환해서 그걸로 판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2023년에 새로운 게 뭔가 만들어져도 적용은 늘, 그쵸? 빗나갈 수밖에 없고, 그 빗나간 법 적용을 잘 이용해서 기득권자들은 잘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뭐 잘 모르고 그런 힘이 없고 그런 정보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다 감옥에 가고, 이런 것처럼 이런 동기에 대한 부분도, 동기에 대한 어떤 귀인하는 원인을 찾는 그 부분도, 그리고 그 부분 과정 외에 이 동기조차도 굉장히 이제는 이 사회 환경이나 그 다음에 가치관이나 받아들이는 어떤 그 틀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동기조차도 과거의 동기가 아닌 동기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그 사람이 한 이야기, 그리고 기존에 가져왔던 틀, 이 세 가지 잣대에서 벗어나면 아무거나 갖다가 동기화를 시키고, 그렇게 하면 그 정확한, 그렇죠, 진단이 나올 수 없고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없다 보니까 그 다음 범죄에 대한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사회적 기준을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정책도 누더기인 것처럼 이런 동기화도 다 지금 누더기가 돼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다 이례적이고 그때마다 뭔가를 찾아서 갖다 붙이니까, 자, 거기서 뭔가 조금만 달라지는 게 생기면 또 우왕좌왕, 그 사이에 그런 사안들은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는 소스를 만들려고 원인과 동기를 찾는데, 제대로 된 어떤 과정이나 어떤 동기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동기에 대한 오남용, 그 다음에 잘못된 동기로의 귀인,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합리화시키거나, 뭐 예를 들면
원래 근원은 그게 아닌데 다른 원인을 일반화시켜서 소환시켜서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어떤 자기한테 스스로에 대한 합법적 면죄부를 주는 자꾸 요인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경우도 요즘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번에 새로 생긴 이 정유정의 사례에 굉장히 그쪽에 그 범죄 심리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몰입하고 있는 이유이고, 아직도 정확한 동기는 찾아내지 못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아니 범죄 심리만 전공한 사람들이 범죄 심리만 드립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아니 3년 4년 하면 뭐합니까? 분석을? 범죄자만 놓고 분석을 하는데, 그러면 어릴 때 소년원 갔다 오고 어릴 때 뭐 학폭위 했던 애만 범죄를 저지르면 그런 게 성립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많잖아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일들도 존재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껌껌이 발생했을 때마다 이래서 저래서 저랬어로 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틀을 만들 생각을 지금 같은 4차 혁명 시대에도 아직도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냥 시도를 안 해서 그만이면 그만인 게 아니라 이게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고 누군가에게 정말 치명적인, 그쵸? 피해를 만들고, 그리고 그 피해를 받아들여야 되는 가족이 양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그쵸? 이게 연쇄적으로 맞물려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어린 아이 때처럼 어린 아이를 상대로 했을 때 왜 그랬니? 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 뭐라 그러죠? 왜곡돼서 진행되거나 극단적으로 제가 그 사례는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아니면 묻지 않거나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런 거죠. 자신의 쪽팔림 때문에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니? 너 혼 좀 나야겠다. 아니 뭐 이런 식의 화풀이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되도 않게 말도 안 되게 무슨 그 책 속에서는 나오는 무슨 생각하는 의자 뭐 거기 가서 뭐 이런 진짜 쓰레기 같은 짓을 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일부의 내 탓과 대부분의 남 탓으로 이 동기와 원인을 귀인하는 진짜 병리적인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최근 들어서 완전히 꽂혀서 본 드라마 중에 옛날에 했다가 그게 이상하게 없더라고요. 계속 정보가. 근데 왜 없는지 이제 찾았어요. 나쁜 남자라고 김남길 씨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거기 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가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런 원인과 그런 동기로 다 귀인하고 싶어하는 사회가 돼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지만 거기에 아주 자기들만의 그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서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다 그쵸? 도구화하는 재벌가의 장남이 어떤 그 경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회장이 그 아들을 미국으로 보냈어요. 왜냐면 한국에 있으면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무너질 확률이 높고 어쩌고 그런 것들 때문에 검찰 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미국으로 보내버렸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에 부딪혀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은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뭐예요? 음주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달렸기 때문에 죽은 거겠죠. 그쵸? 그러면 거기다 동기는 뭐예요?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을까?
아니, 그냥 음주운전은 습관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동기 오남용이 또 자꾸 적용이 돼요. 뭐 너무 힘들어서 그랬고, 뭐 자기가 뭐 자기 딴에는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는데 자기가 잘하려고 했던 건 뭐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 잘못한 결과물만 봐서 속상해서 그랬고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동기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음주운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동기와 귀는 뭐냐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엄마 입장에서는. 왜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근데 이 남편한테 뭐냐면 당신이 얘를 미국으로 보내서가 귀인이에요. 네가 미국으로 보내지 않았으면 얘는 안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미국에 안 보냈으면 안 죽었겠죠. 근데 얘가 원래 습성이 음주운전을 하던 애였다면 미국에서 그 당시는 안 죽었겠지만 언젠가는 음주운전해서 죽었겠죠. 아니면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동시에 거기에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죽은 이유는 음주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렸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죽은 건데 거기에 두 가지. 자, 하나는 당신이 미국으로 보냈기 때문이라는 제가 아까도 지난번 시간인가요? 이 본질, 동물이면 동물, 식물이면 식물이 본질인 게 아니라 원숭이 궁뎅이는 빨고 빨가면 사과고 사과는 맛있으니까 맛있으면 바나나고. 왜 맛있으면 바나나야? 난 바나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난 사과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 구조를 갖고 자꾸 동기화를 시키고 원인을 찾다 보니까 엉뚱한 자기가 화풀이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귀인의 어떤 요인으로 갖다가 쓰던가 그게 남 탓이거나 아니면 그것들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심리적 애로사항이나 심리적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근데 다 있다고 해서 살인을 하거나 다 있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잘못 판단한 거죠.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은 방법을 범죄를 저질러서 결과물을 좋게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건 얘의 왜곡된 인지 속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걸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하고 당신이 얘를 미국으로 보냈기 때문인 거예요. 음주운전을 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얘를 미국으로 보냈기 때문에 미국으로 안 보냈으면 안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그 드라마 속에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디예요? 교육 현장이에요. 그걸 제가 다음 시간 정도에 아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행히도 주변에 제가 이게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그래서 부모 교육을 시작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다행히도 제 주변에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런 소스를 좀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걸 카톡으로 좀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쓰라고 지금 모아두고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것들은 다 익명성인 거고 누군지도 알 수도 없을 뭐 내용이기는 한데 그게 지금 사회 현상인 거고 자 그런 아이들이 잘못된 인지 이 틀에서 성장을 하면 그런 아이들이 그 성장된 사회 속에서 어떤 식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가 또 어떤 식의 사회로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쭉 이 가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뿌리에 지금 교육이 완전히 이 병폐되어 있다라는 이게 뭐 사교육 킬러 이게 문제가 아닌데 막 돌아버리겠어요. 그만큼 이 원인과 동기는 그래서 저희 코치들이 정말 제대로 된 코칭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코치들조차도요. 코칭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코치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에서의 목적과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된 동기 안에서 찾을 수 있느냐를 할 수 있는 코치들의 역량을 키우는 작업도 필요한 거예요.
그냥 코칭 뭐 전공했다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정말 이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회 문제를 바라봤을 때 왜 자기네들끼리 근친상간을 자꾸 하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이코패스 진단이라는 것들은 정말 한정된 상황에서 정말 이 사람을 사회로 정말 보내는 것이 정말 가능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의사결정하는데 최선으로 쓰이는 도구지,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런 쪽에 귀인하는, 이게 잘못된 어떤 이 현상들 때문에 정말 잡아야 되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아주 긴 시간 했습니다. 시간은 길게 했지만 나가는 거는 나눠서 나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그냥 사회, 경제, 외교 이런 부분에서들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결과만 보고 그 다음에 과거에 있던 케이스만 소환을 해서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어떤 이런 도식이 그냥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굉장히 오늘도 긴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지만 또 오히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하게 남용이 되거나, 차라리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걸로 두는 것도, 왜냐면 모르는 걸로 두면은 이제 다른 다각적인 시도를 하면서 찾아가면 되는데, 이제 그것들의 어떤 강박적인 찾아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네들의 어떤 현실적 이해관계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것들을 동결시키거나, 아니면 모든 것들이 동기가 모든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들 때문에 동기를 오남용시키는, 그래서 자기 어떤 합리화의 요소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통칭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작은 불씨가 큰 화재를 만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인이라서 오늘도 길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